나이 들어 혼자 사는 노년이 불행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오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실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고요. 너무 놀라워서 처음엔 저도 안 믿었습니다. 90만 원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분 진짜 맞는 말씀 하신다는 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90만 원으로도 매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만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요. 올해 74이신 이영자 어르신, 부산 사하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라진대요. 그것도 아주 잘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처음부터 천국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200만 명을 넘었어요. 그 숫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저녁 밥상을 혼자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치우는 사람. 밤이 오면 조용한 집안이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 혹시 지금 이 말이 내 이야기 같으십니까?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혼자 된 첫 딸엔 어르신도 새벽마다 깨셨답니다. 영감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손으로 더듬으면서요. 이불이 차갑잖아요.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차가움이 한참을 갔답니다. 38년을 같이 잔 자리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어르신은 인생이 끝난 줄 아셨답니다. 진짜로요. 남편 따라 금방 가겠지 싶으셨대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멍하니 계실 때가 많아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한참 멍하니 서 있는 날도 많아지셨습니다. 내가 뭘 꺼내려고 여기 왔더라. 그 생각조차 사라진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처음엔 치매인 줄 아셨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은 치매보다 외로움이 더 깊습니다. 그 말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귀에 맴돌았답니다. 외로움. 병명도 아닌 그 말이 어르신 가슴 안에서 한참을 울렸어요. 솔직히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2025년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단 한 명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어르신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잘 안 하는 얘긴데요.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혼자가 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상한 생각이었답니다. 오늘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시는데 마음이 묘하셨답니다. 처음엔 슬프셨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에 조금 다른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시더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본인도 놀라셨답니다. 편하다. 솔직히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게 죄책감이 됐답니다. 남편이 떠났는데 내가 편하다고 느끼다니 나쁜 사람인가 싶으셨대요. 자책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십니다. 진짜로요. 평생 누구 밥을 차리고 살아오셨잖아요. 시부모님, 영감, 자식들. 한 번도 안 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빨래 돌리고 그게 일과셨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 인생이었어요. 정말 힘드셨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요.
그게 죄책감이 될 일이 아니라 인생이 처음 주는 선물 같은 거랍니다. 그렇게 봐야 해요. 어르신이 그 생각이 드시고 나서부터 마음가짐이 바뀌셨답니다. 처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대요. 74세 늦었지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일이었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그게 어색하셨답니다. 영감이 좋아하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거는 다 아셨는데요.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건 모르시겠더래요. 그게 좀 슬프셨대요. 가슴이 아프셨답니다. 근데 슬픈 만큼 이제부터라도 알아가야지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대요. 진심으로요.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74세 새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여기서 이영자 어르신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생선 좌판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받아다가 좌판을 펼쳤어요. 손이 꽁꽁 얼은 겨울에도 비가 쏟아지는 여름에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고 남편 병원비를 냈고 집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내 것은 없었어요. 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지금 연금 90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게 가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그 새벽을 버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셨답니다.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를 살펴라. 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벗과의 사귐에 신실했는가? 배운 것을 익혔는가? 살아보니 이영자 어르신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어르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조용한 집안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제사 음식을 혼자 차리셨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으셨습니다. 다 차려놓고 절을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울음이 나왔는데 소리도 안 나왔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이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어떻게 먹나. 그 생각이 드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빨리 무너진다는 거 진짜예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밥이 밥을 부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고요. 살아보니 그 말이 이영자 어르신의 그 밥상 앞에서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회복이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복지관에 한번 가보라고 권했는데 싫었답니다. 거기 가면 나 혼자라는 게 더 티나는 것 같았거든요. 산책이라도 나가세요 하면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벗으셨어요. 나가서 뭐 하나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이게 현실이에요. 외로움은 한 번 결심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나갔다가 더 쓸쓸해져서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다음 날 또 나가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나빠지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런 시간이 참 많아집니다.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해보는 그 시간들이요.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거창한 계기가 아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두부 하나, 계란 한 판, 콩나물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계산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었지만 오늘도 두부를 집으셨답니다. 그때 옆줄에 서 계시던 어르신이 말을 거셨어요. 어머, 저도 두부 샀네요. 요즘 두부가 좋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영자 어르신은 그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봐줬다는 것,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요.
사람 한 명의 온기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주 1회 이상 이웃과 대화하는 독거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우울감이 절반 가까이 낮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트 계산대에서의 짧은 한마디, 산책길에서의 눈인사 하나.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산책이었답니다. 첫날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골목 끝까지 걷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었거든요. 집에 와서 오히려 더 허전하셨답니다. 그래도 다음날 또 나가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앞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어르신이 지나가다 그냥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셨답니다. 인사를 받아준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안다는 것. 그게 그 아침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복지관이었어요. 처음엔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셨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안에서 나만 혼자 겉도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 주에 다시 가셨습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복지관 체조 교실이었답니다. 강사가 동작을 알려주는데 어르신이 따라하다가 옆에 계신 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이유 없이 웃은 게 얼마만인지 어르신은 잠깐 멍하셨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노래교실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보셨어요. 처음엔 뒷자리에 앉으셨답니다. 그런데 강사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아는 노래였어요. 젊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입이 저절로 따라 움직였어요.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노래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어르신이 그날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오래 미루어 두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남편 옷장을 여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3년 동안 그 옷장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으셨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으셨거든요. 그날도 처음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천천히 문을 여셨어요. 남편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복, 나들이 갈 때 입던 남색 점퍼, 명절에 입던 한복. 냄새가 났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셨어요. 주저앉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답니다. 작업복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 옷 입고 새벽에 나가던 사람. 밥도 못 먹고 나갈 때 내가 주먹밥 싸줬는데. 남색 점퍼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결혼 기념일에 같이 해운대 갔을 때 이거 입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내 손 꼭 잡아줬는데. 그러다 어르신이 그 점퍼를 꺼내서 팔을 한번 넣어 보셨어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어르신보다 훨씬 크셨거든요. 그 헐렁함이 이상하게 따뜻했답니다. 어르신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 남편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셨어요. 깨끗하게 접어서 상자에 담으셨습니다. 그 상자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옷장 제일 안쪽에 두셨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어르신이 옷장 문을 닫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체조교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간 남편을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빛이 멍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저분이 지금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을 느끼고 있구나.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분 옆에 가서 앉으셨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느낌. 내가 옆에 있어서 저분이 조금 덜 외로웠을 것 같다는 느낌.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싶으셨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됐네. 3년 전엔 내가 위로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구나.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진짜 천국이었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로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고요. 어르신이 그분 옆에 앉은 그 순간 어르신도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이영자 어르신이 삶을 바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진짜로요. 방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돼요. 두 번째는 매일 30분씩 걷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이든 동네 공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면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과 얼굴이 익어가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혼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밥을 제대로 차려 먹는 거예요. 밥 한 공기를 제대로 짓고 국 하나를 끓이는 것. 그게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수첩 한 권 사서 매일 쓴 돈을 적어보세요. 한 달, 두 달 적다 보면 신기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를 알면 무섭지 않대요.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거랍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진짜로요. 여섯 번째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하나만 참여해보는 거예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는 것 자체예요. 그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이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에게서 칭찬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것. 그게 노년을 버티는 가장 단단한 힘이랍니다. 요즘 이영자 어르신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뜨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불을 개시고 물을 끓이고 믹스커피를 타고 베란다에 나가십니다. 부산 앞바다 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어르신은 그 햇살을 손으로 한번 받아보십니다. 따뜻합니다. 죽 한 그릇을 끓이세요. 혼자 드시지만 이제는 천천히 드십니다. 맛을 느끼면서요. 산책을 나가십니다. 골목 앞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오늘은 두부 말고 고등어를 집으셨어요. 이번 달은 조금 아껴서 먹고 싶은 거 하나 사기로 하셨거든요. 복지관 체조교실에 가서 옆분과 웃으십니다. 노래교실에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목소리를 내세요. 집에 돌아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니다. 남편 사진 앞에 잠깐 앉으세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연금 90만 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르신의 하루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꼭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서 슬프신 분 계시면요.
슬퍼하지 마시랍니다. 혼자라는 게 불행이 아니래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랍니다. 평생 누구 챙기느라 못했던 것들, 이제부터 하시면 된다고요. 늦지 않으셨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세요. 본인 마음대로요. 그렇게 사시는 게 잘 사시는 거랍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보증하셨어요. 혹시 지금 새벽에 깨서 천장 보고 계신가요? 통장 보고 한숨 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이불 개기도 좋고, 동네 한 바퀴 걷기도 좋고, 이웃한테 인사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나이 들어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누르셨다는 건 아마 마음 한구석에 이런 물음이 있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노후가 안전할까? 지금 가진 걸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물음 말입니다. 저도 그 물음을 오래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답을 저는 책에서 얻지 못했습니다. 순천시장 통해서 떡집을 40년 하신 92살 강경옥 어르신을 뵙고 나서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5시에 시루를 안치는 생활을 40년 하셨어요. 손끝이 늘 갈라져 있었고 여름에도 시루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남편은 12해 전에 보내셨고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그런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통장 액수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분이 살면서 이웃들의 마지막을 여럿 보셨답니다. 그 중에 평생 억척스럽게 모으고도 두려움 속에 눈을 감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식들이 당신 재산을 넘본다고 의심하셨고 병상에서 혼자 통장을 꺼내 잔고를 세고 또 세셨답니다. 돈은 충분했는데 마음은 끝내 충분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반대인 분도 계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이었는데 늘 고요하셨어요. 그분은 당신한테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아셨고 아플 때 쓸 돈을 따로 떼어 두셨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만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웃으며 사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더 많이 모으시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0억이 있으면 안심이고 5억이면 불안하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3가지를 얻어가십니다. 첫째, 60 이후에 통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5가지가 무엇인지 아시게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오늘 저녁에 당장 하나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다면 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여러분 손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간단한 물음 같지만 이 안에 노년의 품위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은 새벽에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74 하태식 어르신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철도 쪽에서 30년 넘게 일하시고 정년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딸 둘을 서울로 보내 공부시키셨고 은퇴하고는 텃밭 달린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겨울 새벽에 오른쪽 배가 뒤틀리듯 아프셨답니다. 참다가 안 되겠어서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응급실에 가셨어요.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필요한 금액을 듣고 태식 어르신이 복도로 나와 휴대전화를 여셨습니다. 큰딸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시더랍니다. 새벽 3시였어요. 신호가 4번 가고 딸이 받았습니다. 잠에서 막 깬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왜요? 무슨 일이에요? 태식 어르신이 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2, 3초쯤이었을 거예요. 딸이 놀라서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었겠지요. 그런데 태식 어르신은 그 2, 3초 동안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셨답니다. 딸은 곧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돈을 보내줬고 오후에는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딸입니다. 그런데 태식 어르신은 그 뒤로 딸 앞에서 예전처럼 웃지를 못하셨습니다. 그해 어버이날에 딸이 봉투를 하나 내밀었는데 그걸 못 받으셨어요. 예전 같으면 고맙다 하고 받으셨을 텐데 그날은 손이 무겁더랍니다. 딸은 아무 뜻 없이 준 건데 아버지 마음에는 그게 병원비랑 겹쳐 보였던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새벽에 내가 딸 눈에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딸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삐친 것도 아닌데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균형이 그 2, 3초에 조용히 기울어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계산법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의 6을 곱하시면 됩니다. 6달치예요. 그럼 그 6달치가 실제로 얼마쯤이냐?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8,000명 넘는 분들께 물어본 조사가 있습니다. 혼자 사실 때 기본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139만 원, 여행이나 취미까지 하시려면 197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셨어요. 부부시면 기본이 216만 원, 적정하게는 298만 원입니다. 이걸로 6달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대략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입니다. 부부시면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흔히 말하는 노후 자금 5억, 10억하고는 완전히 다른 숫자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저축이 아니라 준비예요. 오늘부터 매달 조금씩 넣으시면 몇 해 안에 닿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으시면 이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6달치라는 건 수입이 아예 끊겼을 때를 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연금은 아파도 나오고 입원해도 나옵니다. 그러니 연금으로 생활비의 절반이 해결되는 분은 6달치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해요. 자, 그럼 그 연금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로 드리기로 한 약속이에요. 어르신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노령연금입니다. 셋이 다 다른 건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어서 보험료를 내신 분이 나중에 돌려받는 겁니다. 그 국민연금 중에서 나이 들어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지 별도의 연금이 아닙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셨어도 나라에서 드리는 돈이에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얼마씩일까요? 국민연금은 평균이 월 69만 8천 원 정도입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짧으신 분까지 다 포함한 평균이라 20년 이상 꾸준히 내신 분은 100만 원을 훌쩍 넘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한 달에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두 분 다 받으시면 각각 20%가 깎여서 합쳐서 55만 9,52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나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올해 기준은 혼자 사시는 분이 소득으로 따진 금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이 되십니다. 집이 있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은 따로 계산해서 반영하고 공제도 해주거든요. 예전에 신청했다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셨어도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해마다 올라가서 작년에 안 되던 분이 올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전화로 요청하시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도와드립니다. 6달치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받고 계신 연금부터 챙기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강경옥 어르신은 이 6달치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어요. 떡집 하실 때부터 장롱 밑에 봉투를 하나 두셨는데
겉에 이렇게 적어두셨답니다. 손 벌리지 않을 돈. 저는 이 6글자가 참 좋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노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나는 괜찮다는 말은 마음이 넉넉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손 벌리지 않을 돈이 있을 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은 아플 때 쓸 돈을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앞에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실 수 있어요. 다릅니다. 앞에 것은 갑자기 생기는 일에 쓰는 돈이고 이건 길게 가는 일에 쓰는 돈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77 노금네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퇴직하고도 동네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오래 하셨어요. 교실 창가에서 아이들한테 시를 읽어주시던 목소리가 참 좋았다고 옛 제자들이 지금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작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게 됐어요. 수술 전날 병실에서 동의서를 받으셨습니다. 간호사가 설명을 다 하고 서명하시라고 종이를 내밀었을 때 금내 어르신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거 얼마나 나와요? 평생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치신 분이 수술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결국 다 같은 질문 앞에 서요. 그런데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마음에는 겁이 반쯤 들어차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돈은 따로 있으니까 걱정 말고 수술이나 잘 받자.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할 수 있다면요. 겁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남은 절반은 수술 자체에 대한 겁이니 어쩔 수 없지만 돈 때문에 나는 겁은 미리 없앨 수 있어요. 이 통장은 얼마쯤 두시면 될까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수술은 본인 부담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하실 분을 쓰면 하루에 10만 원 안팎이 듭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재활을 오래 하시면 그것도 쌓입니다. 그러니 수술비보다 그 뒤에 붙는 돈을 보셔야 합니다. 넉넉 잡아 2천만 원 정도를 목표로 두시면 마음이 놓이고 지금 형편이 안 되시면 500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액수보다 통장을 나누는 겁니다. 한 통장에 다 모아두면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이번 달이 좀 빠듯하니 여기서 쓸까? 손주 입학인데 여기서 줄까? 이렇게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나눠두면 그 돈은 처음부터 성격이 다른 돈이 됩니다.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예 어르신이 왜 그렇게 겁을 내셨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게 사실 3년 전이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안 가셨어요. 파스 붙이고 참으셨습니다. 왜 안 가셨냐고 여쭤보니까 이러셨어요. 가면 큰 병 나올까봐 무섭고 돈 들까봐 무섭더라고. 그렇게 3년을 참다가 결국 수술까지 가신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병원을 미루면 결국 더 큰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아플 때 쓸 돈을 따로 떼어두는 건 돈을 쓰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큰 돈을 안 쓰기 위한 준비인 셈입니다. 강경옥 어르신은 92이신데 지금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검진이냐고 웃는데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일찍 알면 싸게 끝나요. 늦게 알면 비싸게 끝나고 몸을 아끼는 일하고 돈을 지키는 일이 결국 같은 뿔이라는 걸 이분은 진작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시면 어떨까요? 내 존엄을 지키는 통장. 이 통장이 있으면 아플 때 치료를 받을지 말지를 돈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세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니라 공책 한 권입니다. 조금 뜻밖이시죠? 그런데 저는 이게 5가지 중에 제일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경옥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 남편 되시는 분이 평생 작은 공책에 살림을 적으셨답니다. 결혼한 첫 달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45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경옥 어르신은 처음에 그걸 남편의 별난 버릇쯤으로 여기셨습니다.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공책들을 꺼내보셨습니다. 20권이 넘더랍니다. 첫 장을 펴니까 결혼한 그의 숫자가 있었어요. 연탄값,
쌀값, 아이 분유값, 그리고 어느 해 겨울 페이지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둘째가 홍역, 사흘밤 못잠. 또 어느 해 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오늘 텔레비전 들여옴. 애들이 좋아함. 경옥 어르신이 그 공책을 넘기다가 우셨습니다. 남편은 돈을 적은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산 45년을 적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를 더 깨달으셨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는지요? 남편은 우리 집에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안 무섭거든요. 여기서 제가 좀 놀란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에 가입돼 계신 분들 가운데 86%가 본인이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모르고 계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0분 중에 8, 9분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하면서 정작 노후에 매달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한 통이면 5분 만에 확인되거든요. 내가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6달치가 얼마여야 하는지도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한 달에 얼마를 쓰는가?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 이 두 숫자를 아시면 노후 계산은 끝난 겁니다. 대충 100만 원쯤 쓰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사실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불안합니다. 불안의 진짜 원인은 돈이 적은 게 아니라 내 숫자를 모르는 겁니다. 억을 가지고 계셔도 지출을 모르면 밤에 잠이 안 오고 3천만 원밖에 없어도 지출을 아시면 잠이 옵니다. 마음의 평화는 잔액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명료함에서 옵니다. 경옥 어르신은 남편이 가시고 나서 그 버릇을 이어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더랍니다. 새어나가던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줄여도 되는 것과 절대 줄이면 안 되는 것이 딱 갈리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늘어서 편해진 게 아니고 알고 나니까 편해집디다. 오늘 저녁에 공책 한 권 사보시면 어떨까요? 비싼 가계부 필요 없습니다. 날짜하고 쓴 돈만 적으시면 돼요. 한 달만 해보시면 압니다. 네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은 내 이름으로 끝까지 남겨두는 통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김제에 사시는 78 배성구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은 젊어서 농기계 수리점을 하셨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다 대학까지 보내신 걸 평생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명절이면 마당에 천막을 치고 고기를 구우시던 넉넉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당신 재산을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통장에 얼마 있고 가게 자리는 어떻게 되고 보험은 뭐가 있고 숨기는 게 없어야 자식들하고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더랍니다. 자식들 전화는 오히려 늘었어요. 명절에 오는 횟수도 늘었고요. 그런데 밥상에서 오가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그냥 두시면 손해예요. 요즘은 이런 데 넣어야 해요. 나중에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말이 슬금슬금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구 어르신이 처음엔 눈치를 못 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얘들이 지금 나한테 온 건가? 내 통장한테 온 건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러셨어요. 나는 그날 재산을 말한 게 아니라 내 무게를 내려놓은 거였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날에 민감해요. 그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부모 재산에 신경 쓰는 마음은 얼마든지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있다고 나쁜 자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랑하고 셈이 뒤섞이지 않게 선을 지켜드리는 게 부모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식을 의심하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전부 다 알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어도 되고 500만 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통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내 손으로 정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사람이 안 무너지거든요. 경옥 어르신께 노후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일을 내 손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이요. 그게 끝나면 노후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내 몫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걸 등잔 심지에 비유하고 싶어요. 등잔은 겉에 기름이 다 말라 보여도 심지가 남아있으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이 통장이 딱 그 심지예요. 다른 게 다 흔들려도 이거 하나 있으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 통장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제일 마음 통하는 자식한테 혹은 오래된 친구한테요. 그때는 한 박자만 쉬시면 좋겠어요. 말하는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심지가 아니게 되니까요. 다섯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은 돈으로는 못 만드는 통장입니다. 저는 이걸 마음의 곳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강경옥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남편이 가신 게 이분 80이 되던 해였습니다. 56년을 같이 산 사람이 겨울 아침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부터 경옥 어르신은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집이 갑자기 너무 넓어지더랍니다. 밥상이 지나치게 조용해지고요. 저녁이 돼도 말 건넬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해에는 시루를 안 치다가도 손이 멈추셨대요. 40년을 옆에서 같이 쌀을 씻던 사람이 없으니까 새벽이 그렇게 길더랍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자식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을 건져 올린 건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것,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는 것, 골목을 따라 20분 걷는 것, 돌아와서 보리차 한 잔 마시며 신문을 한 면 읽는 것, 마당에 심어둔 상추에 물 주는 것, 저녁에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 들으며 하루를 접는 것.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들이 이분을 붙잡아줬어요. 경옥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을 내가 정할 수 있으면 나머지 하루도 어떻게든 됩디다. 여러분, 노후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도 돈도 아닙니다. 하루의 짜임이에요. 일이 없어지고 자식들 독립하고 배우자까지 떠나고 나면 하루를 채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돼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빠르게 늙습니다. 반대로 아침마다 해야 할 게 있는 사람은 잘 안 늙어요. 몸을 움직이고 햇빛을 쬐고 뭘 읽고 생각하는 이 단순한 것들이 머리를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경옥 어르신은 넓은 인간관계보다 깊은 한두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늦게 아셨답니다. 이분에게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한 분 계세요. 두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국밥 한 그릇 나눠 드시고 별것 아닌 얘기를 몇 시간씩 하십니다. 지난주에 무릎이 시큰했다. 텔레비전에 나온 그 사람이 누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보약보다 든든하시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주란 사람이 노년의 진짜 재산입니다. 돈 통장은 쓸수록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곳과는 반대입니다. 좋은 생각을 할수록, 고마운 걸 찾을수록, 아침 습관을 지킬수록 오히려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곳간이 넉넉한 분은 돈 통장이 좀 부족해도 쉽게 안 흔들리세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믿을 만한 사람이 가장 좋은 친척이라고요. 25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몸과 만족과 사람, 이 세 가지가 결국 재산이라는 걸요.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세시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몇 개가 있는지 손가락으로 짚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 새벽에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돈. 혼자 사시면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부시면 13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입니다. 연금이 있으시면 더 적어도 됩니다. 둘, 아플 때 쓸 돈. 넉넉하게는 2000만 원, 시작은 500만 원부터도 괜찮습니다. 셋, 내 한 달 숫자를 아는 것.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
이 두 개면 됩니다. 내 손으로 정할 수 있는 내 몫 하나.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5. 아침 습관과 사람 한둘. 이건 돈으로 못 삽니다. 몇 개나 있으십니까? 3개 이상이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꽤 단단한 겁니다. 하나도 없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알아차리신 것만으로 시작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쭉 늘어놓고 보니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셋째는 공책 한 권이고 5째는 아예 돈이 안 듭니다. 첫째하고 둘째도 억 단위가 아니라 1000만 원 단위예요. 우리가 그동안 5억이니 10억이니 하는 숫자에 눌려 있었는데 정작 노후의 평화를 만드는 건 이 정도 규모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릇 이야기를 드렸죠. 쇼펜하우어가 재산을 바닷물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고요. 우리는 흔히 이걸 욕심 많은 부자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평생 열심히 모으신 분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10억이 있어도 지출을 모르면 목이 마르고 3천만 원이 있어도 5가지를 갖추셨으면 목이 안 마릅니다. 그릇을 줄이라는 게 궁색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라는 걸 내 크기에 맞추면 담긴 게 그대로여도 삶이 넉넉해진다는 말입니다. 이제 처음에 약속드린 걸 갚아드릴 차례네요. 제가 경옥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노후가 안 무섭습니까? 92해를 사신 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안 무서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등이 서늘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얼마가 있어야 하나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10억이면 될까? 5억이면 부족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고 한 달에 얼마를 쓰고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아플 때 쓸 게 얼마인지 그걸 아는 사람이 안 무서운 겁니다. 액수가 아니라 파악이에요. 그리고 파악은 오늘 저녁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태식 어르신은 그 뒤로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난 봄에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드셨습니다. 6달치를 목표로 매달 조금씩 넣고 계세요. 아직 절반쯤 찼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반밖에 안 찼는데 벌써 마음이 반은 편해졌어. 그리고 지난달에 딸이 내려왔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딸한테 밥을 사셨답니다. 그동안은 그게 잘 안 되셨거든요. 계산을 하고 나오시는데 그렇게 후련하시더랍니다. 새벽 3시에 그 2, 3초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새벽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정작 본인 통장은 늘 뒷전이셨을 겁니다. 그렇게 사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엔 그게 사랑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챙기던 마음을 조금 자신에게 돌려주셔도 됩니다. 남의 밥을 먼저 챙기던 그 손으로 오늘은 내 통장 하나를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5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없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만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그거 하나만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공책을 사는 것도 좋고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좋고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고 내일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골목을 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삶은 한 번에 안 바뀌더군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녁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오늘 하루 내가 사람하고 몇 마디나 했나 하고 세어보신 적 말입니다. 세어보니까 5마디도 안 되더라. 그것도 택배 아저씨한테 여기 놓고 가세요 한 게 전부더라. 이런 날 있으셨을 겁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기는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 목소리가 나니까 켜두신 적.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딱히 꺼낼 것도 없이 그냥 닫으신 적.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눈을 감으신 적.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이 매일 즐거워지는 삶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요. 오늘 3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76 어르신, 원주에 사시는 74 어르신, 그리고 군산에 사시는 81 어르신입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라서 모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서 모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서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 없이 어떻게 사느냐, 늙어서 자식도 안 보고 살라는 말이냐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주머니에 넣어두지는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정의 어르신은 올해 76이십니다. 남편분을 5해 전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부산에 있고 딸은 인천에 있습니다. 문정의 어르신은 명절이 다가오면 열흘 전부터 몸이 바빠지셨습니다. 이불을 꺼내서 볕에 널고 방마다 걸레질을 하고 창틀 먼지까지 닦으시고 시장에 나가 배추를 20포기씩 사오셨습니다. 김치를 담그시는데 그냥 담그시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젓갈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고 며느리는 싱거운 걸 좋아하니까 통을 따로 만드십니다. 딸내는 손주가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고춧가루를 덜 넣은 통을 또 따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김치통 3개를 만들어서 베란다에 나란히 세워두시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뚜껑을 열어보셨습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우리 아들이 맛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명절을 사흘 앞두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애가 학원 특강이 잡혀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는 시댁부터 가야 해서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문정의 어르신은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오지 마라. 요즘 길도 막히는데 뭐하러 오냐? 나는 괜찮다. 그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어르신은 베란다에 나가서 김치통 3개를 한참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들을 하나씩 안으로 들여놓으셨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어르신은 혼자 상을 차리셨습니다. 나물 3가지 무치고 동태전 조금 부치고 소고기국을 끓이셨습니다. 상을 다 차려놓고 앉으셨는데 숟가락이 안 들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국물만 몇 번 뜨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전은 일주일 뒤까지도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좀 이상해지셨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와도 반가운 마음보다 서운한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웬일이냐 살아있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앉아서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애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데 다음번에도 또 똑같이 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운함인데 오래 묵히면 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자식한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 무렵 어르신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옆에 두고 사셨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셨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전화가 올까 봐서요. 그런데 대부분은 대출 광고 전화였습니다. 문정의 어르신은 그 3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그게 어디 사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숫자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 살림살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혼자 사시는 노인 가구가 전체의 32%를 넘습니다. 10집 가운데 3집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3분 중 1분은 오늘 저녁에도 혼자 상을 차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외로우신 건 여러분이 뭘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잘못 키우셔서도 아니고 성격이 모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시대가 이렇게 흘러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만 그 열심이 전부 자식 쪽으로만 흘러가 버려서 정작 여러분 몫으로 남겨둔 게 없을 뿐입니다. 문정의 어르신이 달라지신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아들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담근 김치 아직 남았어요? 그때 어르신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 먹었지. 진작에 다 먹었다.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은 냉장고 문을 여셨습니다. 김치통 3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로, 뚜껑에 이름표까지 붙여놓으신 채로. 그때 어르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김치를 담근 게 아니었구나. 입으로는 오지 마라 해놓고 손으로는 붙잡고 있었구나. 그날 밤에 어르신은 그 김치를 전부 꺼내서 봉지에 나누어 담으셨습니다. 12봉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경비실에 2봉지, 같은 층 사시는 분한테 1봉지, 앞동에 사시는 80 넘은 할머니한테 1봉지, 그렇게 돌리셨습니다. 앞동 할머니가 문을 열고 김치 봉지를 받으시더니 이러셨답니다. 아이고, 이걸 왜 나를 주시오? 문정의 어르신이 그냥 많이 담가서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오시는데 손에 갓 부친 부추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2분은 그 집 식탁에 앉아서 부추전을 반씩 나눠 드시면서 2시간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서로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무릎 아픈 이야기. 문정의 어르신은 집에 돌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3년 동안 저 앞동을 매일 쳐다보면서도 저 집에 나 같은 사람이 사는 줄은 몰랐구나.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은 미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대에서 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픈 경우보다 내가 바라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아서 아픈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노년의 외로움도 똑같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찾아와야 마땅하다고 믿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혼자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살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살았고,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60년, 70년을 남을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자기 자신하고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뭘 할 때 웃지? 이걸 물어본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십니다.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사람만 바라보게 되고, 사람만 바라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며느리가 인사를 짧게 했다고 밤에 잠이 안 오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하고 친해진 분들은 다릅니다. 아침에 창문 열고 바람 들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15분이 즐겁습니다. 혼자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누가 옆에 있어야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문정의 어르신은 그해 봄부터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에는 문 앞에서 30분을 서성이셨다고 합니다. 안에서 노랫소리가 나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시더랍니다. 저 사람들은 다 서로 알 텐데 나만 처음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지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어머니 들어오세요 하고 손을 잡아 끄셨습니다. 그날 맨 뒷줄 구석에 앉으셔서 입만 벙긋벙긋 하셨답니다. 소리는 안 내셨어요. 창피해서요. 그런데 4주째 되던 날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6달쯤 지나서는 복지관 발표회 무대에 서셨습니다. 노래는요, 솔직히 잘 못하십니다. 음정이 자꾸 올라간다고 선생님한테 지적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재미있으면 됐지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아들 전화가 안 와도 재미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요즘 어르신 일주일은 이렇습니다. 화요일은 노래 교실, 목요일은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 토요일 아침에는 앞동 할머니하고 유달산 아래까지 걸었다 오십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40분을 걸으신다고 합니다. 요즘도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면 어르신은 이렇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어나 지금 나가는 길이다. 이따 걸어라. 처음에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하고 되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들 전화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붙잡으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지난 명절에는 아들이 왔습니다. 아무도 오라고 안 했는데 왔습니다. 와서 어머니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하고 묻더랍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안 묻던 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어머니가 뭘 하고 지내시는지 뻔했으니까요.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봄에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잎들도 때가 되면 그냥 놓아줍니다. 그래야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지 않고 변하는 세월을 원망하지 않는 분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이 안 온다고 마음 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면 반가워하시고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곁에 있으면 고맙고 떠나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은 나이가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을 쓰는 일입니다. 돈도 몸도 시간도 오늘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원주에 사시는 하영식 어르신은 올해 74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아끼면서 사셨습니다. 아끼는 게 몸에 배어서 커피 한 잔을 사드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물도 안 사드시고 집에서 보온병에 담아 다니셨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온도를 올리자고 하면 이불 하나 더 덮으면 되지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여보,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읍시다 하면 밖에 나가면 다 돈이야 하시면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니까 통장에는 돈이 쌓였습니다. 그 통장을 볼 때가 제일 마음이 놓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영식 어르신이 달라지신 건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되시는 분은 79이셨는데 동생보다 더 알뜰한 분이셨습니다. 젊을 때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전국을 안 다녀본 데가 없으셨습니다. 그 형님이 동생 고등학교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이 아버지 노릇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평생 여행 한 번을 안 가셨습니다. 동생이 형님, 우리 한번 어디라도 갑시다 하면 이러셨답니다. 나는 트럭 몰면서 볼 거 다 봤다. 강릉도 봤고, 부산도 봤고, 목포도 봤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트럭 몰면서 본 바다하고 앉아서 보는 바다는 다릅니다. 형님은 평생 바다를 지나가기만 하셨지 앉아서 보신 적은 없으셨던 겁니다. 그 형님이 어느 날 아침에 마당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목숨은 건지셨는데 그 뒤로 말씀을 잘 못하시고 오른쪽을 못 쓰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 하영식 어르신이 이틀에 한 번씩 가셨습니다. 가서 형님 손발을 주무르고 면도를 해드리고
창밖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형님, 오늘밖에 눈 와요. 형님, 벚꽃 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왼손으로 동생 손목을 붙잡으시더니 뭐라고 하시는데 발음이 안 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되물으니까 형님이 답답해 하시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영식 어르신은 그날 병원 주차장에 앉아서 한참을 못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형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는지는 끝내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형님은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카들이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통장이 몇 개 나왔습니다. 형님이 평생 아껴서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발인도 하기 전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큰 조카는 이렇게 말하고 작은 조카는 저렇게 말하고 결국 상복 입은 사람들이 복도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국화꽃 앞에서요. 하영식 어르신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형님이 저 돈 벌려고 그 고생을 하셨나? 형님은 저 돈을 한 번도 못 써보고 가셨는데. 여기서 숫자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가구별 자산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 가구는 가진 재산 가운데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80%를 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재산은 있는데 그 재산이 전부 집 한 채에 잠겨 있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신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집값은 올라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부자인데 정작 본인은 냉면 한 그릇 사 드시는 것도 망설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색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만 그 열심히가 전부 집 한 채와 자식 학비로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하영식 어르신은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신 날 밤에 자기 통장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점심은 밖에서 먹읍시다. 아내분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하고 말끝을 흐리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두 분은 시내에 나가서 갈비탕을 드셨습니다.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싸다고 화를 내셨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국물을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이거 맛있네. 아내분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셨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남편 입에서 맛있다는 말을 들은 게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분이 물으셨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요? 어르신이 이러셨습니다. 형님이 나한테 하려던 말이 뭐였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나 좀 데리고 나가 달라는 말 같아. 그날 이후로 하영식 어르신 부부는 일주일에 2번은 밖에서 점심을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더랍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하고 아침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집을 나서야 하고 나선 김에 시장도 한 바퀴 돌게 되고 돌다 보면 못 보던 가게도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달에는 우연히 골목 안쪽에 손칼국수 집을 하나 찾으셨는데 요즘 그 집이 2분 단골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영식 어르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가보니까 세상이 아직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나만 멈춰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는 2분이 기차를 타고 강릉에 다녀오셨습니다. 형님이 트럭으로 수백 번 지나가기만 하셨던 그 바다입니다. 어르신은 방파제 끝에 앉아서 2시간을 바다만 보셨답니다. 아내분이 그만 가자고 하실 때까지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어르신이 이러셨답니다. 형님한테 미안하네. 이걸 앉아서 보면 이렇게 다른데. 그리고 어르신이 바꾸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오시면 그 종이를 몇 날 며칠 들여다보셨습니다. 수치 하나가 정상 범위에서 살짝 벗어났다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인터넷에 그 숫자를 쳐보시고 더 무서워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시는 약이 자꾸 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멍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오후만 되면 눕고 싶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참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 먹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처방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시더니 몇 가지를 조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약을 혼자 판단해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면 그걸 혼자 참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그대로 말씀하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어르신 몸은 어르신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선생님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수치를 정상으로 맞추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기운 있게 보내시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 몇 개 맞추려다가 웃을 시간을 다 잃어버리시면 그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재물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금고에 넣어둔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남에게 건너간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안 쓴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오늘 쓴 돈만 내 돈입니다. 오늘 드신 밥이 내 밥이고, 오늘 걸은 길이 내 길이고, 오늘 웃은 웃음이 내 웃음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는 내가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쓸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80대 중반이 넘으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멀리 나가는 것 자체가 큰일이 됩니다. 그때 가서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맛집을 찾아다니시겠습니까? 하영식 어르신이 요즘 손자한테 하시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자가 오면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셨습니다. 손자는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봉투를 안 주십니다. 대신 손자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지난번에는 손자하고 둘이 순대국밥을 드시고 오셨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이런 거 드세요 하고 놀라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손자가 처음으로 할아버지한테 자기 학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봉투 줄 때는 10분이면 끝났는데 국밥 먹으니까 1시간 반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시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끼고 계시다면 잠깐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부모가 남긴 돈이 아니라 부모가 즐겁게 사시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손잡고 갈비탕 드시러 가시던 그 뒷모습입니다. 그건 나누다가 싸울 일도 없고 세금 낼 일도 없고 세월이 가도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를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닫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좋았던 순간보다 아팠던 장면이 훨씬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줄걸. 그때 그 결정만 안 했어도 지금 우리 집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저녁 무렵이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특히 밤이 깊으면 더 심해집니다. 사실 후회가 있다는 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 미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가슴 한쪽에 끝내 못 이룬 것 하나쯤은 넣어두고 삽니다. 누구나 떠올리기만 해도 목이 매는 이름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 지나온 길을 자꾸 돌아보게 만들고 감사는 남은 길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후회는 이미 끝난 시간을 붙잡게 만들고 감사는 지금 이 시간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가 즐거운 분들은 후회가 없는 분들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분들입니다. 군산에 사시는 조덕수 어르신은 올해 81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그렇게 다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젊을 때 배를 타셨는데 말수가 없고 표정도 무뚝뚝하셔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밥상에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들어오시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중간에서 그 집안 공기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76되던 해에 그 아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쓰러져 계셨답니다.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병상을 지키셨습니다. 아내분은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눈만 뜨고 계셨습니다. 조덕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병실에 가셔서 아내분 손발을 주무르시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고 라디오를 틀어드리셨습니다. 아내분이 젊을 때 좋아하시던 노래가 나오면 볼륨을 조금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앉아 계시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시더랍니다. 온갖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작에 잘해줄걸. 여행 한번 데려가 줄걸. 살아있을 때 좋아하는 게 뭐냐고 한 번쯤 물어볼걸. 40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모르시겠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르신은 서랍에서 손자가 쓰다만 공책을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도 써보자 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한 줄도 못 쓰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딱 한 줄을 쓰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2줄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아내가 눈을 떴다. 그 다음 날은 3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매일 밤 3줄씩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단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병실 창밖에 까치가 앉아 있었다. 오늘은 간병인 아주머니가 국을 나눠주셨다. 오늘은 아내가 내 손을 잡는 것 같았다. 오늘은 무릎이 덜 아팠다. 오늘은 버스가 바로 왔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2년 반을 쓰셨습니다. 아내분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발이 나던 날 어르신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너무 담담하셔서 오히려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어르신은 공책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셨답니다. 오늘 아내를 보냈다. 47년을 같이 살았다. 고마웠다. 어르신은 아내분이 떠나신 뒤에도 계속 일기를 쓰셨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벌써 6권째라고 합니다. 작년 설에 손자가 할아버지 방에서 그 공책들을 발견했습니다. 손자가 그걸 1권, 2권 넘겨보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왜 쓰세요? 그때 조덕수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보니까 말이다. 걱정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오더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밤중에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 있어. 그런데 감사는 안 그래. 감사는 내가 직접 찾으러 나가야 겨우 하나 잡히더라. 그러니까 하루에 3개씩은 잡아놔야 미치지 않는 거야. 그 손자가 올해 대학생인데 요즘 자기도 공책을 쓴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따라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우리는 평생 부족한 걸 채우려고 살았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돈을 모으고, 시간이 모자라면 시간을 아끼고, 인정을 못 받으면 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채울수록 그릇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적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평범한 하루에서도 건질 것을 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 몸은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표정이 부드러워지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젊음도 갔고 기운도 줄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부고문자가
청첩장보다 많이 오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다는 것, 아직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국물의 맛을 아직 느끼신다는 것, 계절이 바뀌는 걸 아직 보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없는 것만 세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의 값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일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먹으면서 별것 아닌 일로 웃던 시간,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마당을 내다보던 시간, 아이들이 마당에서 부르던 소리,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기적이었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값을 모르고 잃고 나서야 값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잃기 전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고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내 하루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전화가 안 와도 하루가 굴러갑니다. 문정의 어르신처럼 김치통을 안고 계시지 마시고 그걸 나눠주시면 됩니다. 둘째, 오늘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돈도 몸도 시간도 오늘 쓰시는 게 내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는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하영식 어르신처럼 오늘 점심 한 끼를 밖에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셋째, 하루를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걱정은 알아서 찾아오지만 감사는 내가 나가서 잡아와야 합니다. 조덕수 어르신처럼 3줄이 어려우시면 1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딱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하나만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종이에 쓰셔도 좋고 그냥 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밥이 맛있었다도 좋고 다리가 덜 아팠다도 좋고 오늘 날이 참 좋았다도 좋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그걸 1회만 해보시면 8회째 되는 날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오신 그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가시던 그 발걸음 덕분에 자식들이 학교를 다녔고 여러분이 삼키셨던 그 말들 덕분에 집안이 굴러갔습니다. 아무도 상 하나 주지 않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게 남을 먼저 챙기시던 그 마음을 조금은 여러분 자신한테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남한테 그렇게 따뜻하셨으니 이제는 자기한테도 좀 따뜻해지셔도 됩니다. 조금 느리게 걸으셔도 되고 조금 부족하셔도 괜찮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이 하루 중에 제일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를 다 태우고도 조용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 쏟아붓고 난 뒤에 남은 빛이 제일 따뜻합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 한 줌, 손에 쥔 따뜻한 찻잔 하나. 행복은 늘 그렇게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일 하나를 꼽으신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댓글로 그 한 가지만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한 줄이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